얼마면 될까? 네? 잘 모르겠어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주세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협상에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살 소녀 메들린은 이웃집 아기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아기 엄마가 베이비시팅 비용으로 얼마를 주면 되는지 묻자 메들린은 당황합니다. 그냥 아줌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주세요. 다른 어른들은 보통 얼마를 주니? 그냥 알아서 주셨던 것 같아요. 메들린은 얼굴을 붉히며 어색한 돈 얘기를 끝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남들이 규정하게 내버려 두죠. 반면 다른 베이비시터 더는 다릅니다. 더는 일을 시작할 때 또래 아이들이 대개 얼마를 받는지 얘기하고 자신이 근처 병원에서 베이비시팅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격을 당당하게 얘기하죠. 이들이 20대가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연봉을 협상하고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맺을 때 자기 가치에 대한 이해는 더 중요해지죠. 한 명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릴 때 다른 한 명은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며 이를 부각합니다. 어느 순간 메들린은 자신의 부드러운 성격이 협상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전략을 바꿉니다. 공격적인 협상가의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점점 나빠지죠. 와튼스쿨 최고의 협상학 교수 모리 타이리포어는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을 쓰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쓰게 한다.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격적이고 강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다 보면 판단력과 주의력을 잃어버린다.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공격적인 유형을 상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강한 척 세게 밀어붙이는 사람은 절대 뛰어난 협상가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 자체를 꺼립니다. 돈 얘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흥정 과정이 길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품을 제대로 팔지 못하죠. 특히 연봉 협상을 할 때 우리는 협상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의 가치를 몰라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협상이 아닌 통보로 연봉 협상이 끝나버리죠. 기업가 5,000명을 만나며 협상을 연구한 모리 타이리포어 교수는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협상 전략 2가지를 알려줍니다.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기, 착한 사람 증후군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를 통해 와튼스쿨의 협상학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적당한 수준에 만족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목표치를 높게 잡지 않고 모험을 피합니다.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제안을 받고도 거래를 수락하죠. 이들은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근거가 없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기저에는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와튼스쿨 학부생 샘이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는 모의 협상에서 아파트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셀링 포인트는 아름다운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끝내주는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외장 공사로 인해 추가 비용이 필요했고 몇 개월간 시끄러운 공사 소음도 겪어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샘은 수락 가능한 최저선으로 30만 달러를 잡았습니다. 그 이하로 팔면 손해가 크다고 판단했죠. 협상을 시작하며 그는 구매자에게 32만 5천 달러를 제시했고 어느 아파트든지 추가 비용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이 정도 비용은 장기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인 제이는 29만 달러 이상은 내지 않으려 했고 결국 그 가격으로 거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샘이 생각한 최저선보다 낮은 가격이었죠. 샘은 부정적인 면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집중했습니다. 아파트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높은 가격을 부르겠어 라고 생각하곤 협상이 깨지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금액을 제시한 거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높은 목표치를 뒷받침할 정보가 충분한데도 불리한 한두 가지 정보에 더 신경을 씁니다. 다른 학생들은 32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가격에 아파트를 거래했습니다. 그들은 추가 비용이나 공사 소음보다는 멋진 전망이나 고급 목재를 사용한 실내 바닥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점을 기반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논리를 준비합니다. 물론 그들도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는 상황을 고려하지만 이를 먼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의 순서가 큰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내놓는 첫 제안에는 당신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당신이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고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기, 협상의 기본이자 시작점입니다. 한편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협상을 망치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패턴에 빠지죠. 에밀리는 남편과 함께 중고차를 사러 갔습니다. 남편이 이것저것 따져가며 협상을 오래 끌었습니다. 한편 딜러 스티브는 여자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거래를 위해 미루겠다며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십 분이 지나고 에밀리의 남편은 마지막으로 $1,000를 더 깎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딜러는 한숨을 쉬며 여자친구한테 다시 전화해 약속 시간을 1시간 더 미루려고 했죠. 그때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스티브의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 더 깎지 말고 이쯤에서 거래를 마무리하자고 남편을 다그쳤죠. 그게 15년 전 일인데도 에밀리의 남편은 지금도 자동차를 살 때는 그녀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갈등을 싫어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모의 협상을 해보면 착한 사람 증후군 사람은 예외 없이 거래를 빠르게 그리고 남보다 낮은 가격에서 끝내버리죠. 이들은 앞서 소개했던 베이비시터 메들린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가치, 자신이 팔려고 하는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물쩍 협상을 끝내버리죠. 거래가 끝나고 나면 손해봤다는 마음에 상대를 미워하거나 자신을 미워합니다. 협상에 대한 나쁜 기억이 생기고 협상을 더 멀리 하려고 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먼저 협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협상은 한 사람이 지고 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상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알면 착한 사람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죠. 내가 가진 것의 강점을 이해하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면 양쪽 모두가 좋은 거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는 말합니다. 협상의 본질이 문제 해결임을 깨닫고 나면 협상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물어본다면, 협상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그 상황을 즐겨봅시다. 내 가치를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